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통일국가, 분단국가 통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동안 두 번의 세미나와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강연회를 갖게 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과 통일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우리 통일을 생각할 때 한민족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한민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년도 사업의 큰 주제였던 분단국가의 통일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조금 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통일 의식조사라고 하는 걸 꾸준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통일 의식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한 45%,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30%,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25%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특히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가장 낮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어떤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통일연구원, 이건 국민총리 산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한 데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금년 4월, 5월 이때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 61%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KBS에서 역시 금년 여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쇼킹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아예 반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인원이 70%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우선이지 뭔 소리냐 하는 인원이 67%, 아예 북한에 대해서는 백신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여론도 20%나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낮아지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악화될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북한 정권이 좀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거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3대 세습이라든가 계속되는 핵 개발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특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여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북한 측의 입장만 내세우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하고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통일을 하면 결국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할 때만 해도 북한 동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점차 이제는 그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연결의식 같은 것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가 살기 바쁜데 북한 돌아볼 겨를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과제 내지는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그 민족국가라고 하는 말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자,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초부터 고구려라든가 이쪽을 생각을 하면 만주 지역, 간도 지방까지도 우리 민족이 살았던 생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생활을 해왔고, 언어적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해왔다. 물론 글자는 세종대왕께서 이제 창제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언어는 주로 삼한 시대부터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는 말이 통했던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단군을 시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물론 단군을 시조로 생각하는 것은 고려 시대에 와서 정립이 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군 신화 자체는 BC 훨씬 우리가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은 문화를 창조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하면서 한민족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도대체 이 한반도에 언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한반도에 언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뭐 제가 고고학자도 아니고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대개 빙하기의 마지막 그 연대쯤에 대개 BC 천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중국해 연안을 따라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주류 세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파상적으로 신석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파상적으로 시베리아 또는 발해연안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하고 새로운 철기 문화나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융합하기도 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의 그 생활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점차 융합되어 온 결과가 그 이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고대 국가로 형성되는 그 과정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었고 우리 한민족의 뿌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라고 하는 약 7세기경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영토적인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불완전한 통일이었다고는 해도 대단히 의미 있는 통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이 우리 조상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고 점차 고유한 전통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7세기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 그 통일 체제는
구한말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게 큰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생긴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고려 시대에 형성된 컨셉입니다. 이 단군 신화가 본격적으로 그 우리 역사에서 거론된 것은 결국 고려 왕조가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삼국 시대의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삼국 유사라고 하는 정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삼국 사기가 정사고 삼국 유사는 조금 정사는 아닙니다만은 삼국 유사와 제왕 운기와 같은 삼국 시대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군 신화를 제시를 했고 그 가운데서 단군 신화에 기초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고구려 신라 백제는 형성이 됐었지만 우리가 다시 고려라고 하는 통일 국가로 우리가 개성을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의식은 단군이 우리의 시조고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역사서 속에 이제 직접간접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한민족 형성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의식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신화, 건국 신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과 제세이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화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에 함유되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홍익 인간의 이념, 제세이화의 이념은 결국은 도덕적인 우리 한민족의 도덕적인 바탕을 이루어주는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에 내놔도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이념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한민족의 의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생활 공동체, 삼국이 신라로 통일되고 고려로 계승되고 조선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같은 생활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지를 하는 그 부분 중에 큰 영역을 차지했던 것이 역시 농경사회에서의 협동 노동입니다. 농경사회는 혼자 농사를 절대 못 짓거든요. 모내기도 그렇고 추수도 그렇고 오늘날 같이 기계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웃하고 함께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서로 이웃의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정착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고려와 신라를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외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이 발로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의식이 더 하나의 끈끈한 민족 의식을 만들게 됐고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또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그 활동 노력들의 이 발로가 바로 이런 통일된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우리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북 분단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벌써 70년이 넘어가는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와 이념이 달라지면서 여러 이제 문화적인 이질화가 심화가 되고요. 아까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통일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한이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 문화를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민족으로서의 당위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통일의 의지를
좀 더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는 통일을 추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최근 특히 역사에서 우리 통일을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뭐 우리 그 분단 국가 이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교훈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은 무력에 의해서 어쨌든 통일을 시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서로를 증오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사에 있어서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지 않았으면 장구한 시간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발전하고 이루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쪽을 볼 때 저거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가 다쳐. 또 남쪽은 저 사람들 뭐 통일 노선 보면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 이것이 근본적인 불신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무력에 의한 통일의 트라우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우리 사업에서 독일, 베트남, 예멘의 교훈을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또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자, 베트남 역시 무력 통일의 시도였습니다. 우리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베트남이 그 이후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전쟁의 트라우마는 깊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합의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합의 통일을 하면 실질적인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오늘날까지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의 경우에는 동독을 개발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돼서 서독 국민들이 부담이 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 중심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으로 독일이 발전하고 유럽 EU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교훈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통일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무력 통일은 안 되겠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무력 통일을 시도할 오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북한이 급변 사태를 당하게 되면 한국 주도로 북한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남겨두면서 교류협력은 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 다만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은 우리가 확실히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현재 통일에 관한 우리 정부와 우리의 입장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통일되면 좋죠. 그런데 통일 비용, 부담,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역사적 사명이기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큰 이익이 오고 나아가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오고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통일에 관한 원동력, 의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바른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비전이 생길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우리 한국 내지 한민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한민족 중심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게 된다. 구한말에서 끊어진 일제히 침략으로 끊어진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재건해서 우리 하나의 생활 영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한민족 통일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적인 체제를 갖는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주도가 돼서 한반도를 통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북한 지역까지 포괄을 해서 우리 한민족 전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게 되고 세계 평화와 번영 발전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경제 원칙을 죄송합니다. 예, 시장 경제 원칙을 우리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경제 여건이 남쪽과 북한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천연자원이라든가 남쪽의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훨씬 더 승수 효과라 그러죠. 엄청난 효과를 내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과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동북아 우리 아시아 이 지역에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동북아 공동체,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비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문화적으로도요. 한국은 결국 공정한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전통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데요. 이미 이 부분도 BTS라든가 K-팝이라든가 한류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까지 요즘 합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기초도 이미 갖추고 있다.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이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인류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통일 필요성, 통일이 되면 좋다, 통일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생각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필요한데요. 핵심은 통일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런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 교육이 필요하고요. 통일 인재 육성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 정부와 저는 이 탈북 주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 주민들의 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사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탈북 주민들은 자기의 가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통일 인식 확산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 남북한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통일을 하고 언제 통일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금액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손 놓고 있으면은 실제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독도 약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경제도 지금 한국이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차원, 민간 차원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든지 민간 차원에서 일정한 부담을 하도록 제도화를 시킨다든지 복권이나 채권 같은 걸 발행하는 방법, 뭐 유사시에 필요하면 통일세와 같은 조세를 과거에는 교육세, 농지세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처럼 통일세도 검토할 수가 있고요. 만약 통일된 이후에는 북한 토지가 국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걸 일반 주민들에게 불화하는 과정에서 통일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외에서 역시 들어온 돈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통일 비용을 그렇게 겁낼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탈북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0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33,752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잘 연구를 해보게 되면 남북이 통일된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거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돕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에서 우리 주민들,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갑자기 남북통합이 됐다고 하면. 전에 심지어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지금 탈북자들이 처음 와서 한국에 정착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 주면 사기당해가지고 몽땅 털리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 역시 통일되고 나면 남쪽 그 자본주의 사회의 이 사람들한테 북한 주민들 몽땅 털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요. 결국 통일 내지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상이한 북한 법체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통일된 이후에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에 기초해서 이것을 원칙에 따라서 통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이미 통일부를 주관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 통합을 중심으로 많은 그 부분들이 이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상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남북한의 법 체제뿐만 아니고 북한이 체결한 국제 조약, 북한이 중국과 책정한 국경선, 러시아와 책정한 국경선 문제, 또 일본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 우리 헌법에 우리 그 기존의 법 체제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에게만 이익되는 건 아니다.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동북아의 경제 허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 안정에,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일단 근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하나같이 강대국들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들을 다자주의적으로 협력 외교를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라고 해서 중국하고 대척관계 설 일이 전혀 없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 뭐 좀 믿기는 하지만 일본 무시하고 우리 통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하고 긴밀한, 정말 일본 만나서는 일본 우리 편이야 얘기해야 되고, 중국 만나서는 역시 중국 우리 편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외교를 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차원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외교를 우리가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BTS나 한류라 이런 것들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으로 이미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하면 여기저기서 와 하고 박수를 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이런 토양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의 통일 필요성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을 때 한국의 통일은 역시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결론은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를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의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민족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고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